비갯덩어리 기 모파상 지음. 놀라운 걸작, 그리고 앞으로도 걸작으로 남을 작품. 귀스타브 플로레브. 당대 파리의 삶을 이토록 치밀하면서도 우아하게 그려낸 이는 드물다. 그 어려운 일을 해낸 소수의 사람들 중 걸출한 천재를 하나 꼽자면 바로 모파상일 것이다. 프리드리히 니체. 자신의 글을 더 낫게 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은 젊은 작가라면 반드시 필사해야 하는 작가. 어니스트 해밍웨이. 우리가 고전을 읽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포장된 권력자의 역사와는 달리 대중의 감정을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데서 더 가치가 있지는 않을까 생각합니다. 책 인간의 흑역사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독일의 히틀러는 그리 연설에 뛰어난 지도자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책은 이렇게 간혹 우리의 무지함을 일깨워줄 경우가 있습니다. 소설이라고 하지만 고전은 그래서 가치가 높습니다. 언제 누가 왕이었고 어떤 전쟁이 있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당시 민중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시민이기에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민중의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할 겁니다. 노르망디에서 태어난 모파상의 작품은 대개 프랑스와 프로이센 전쟁 시대가 있었던 19세기 후반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수업을 쓴 알퐁스 도데와 비슷한 시기의 작가이다. 작품 비갯덩어리는 우리말 환양열한 단어를 떠오르게 합니다. 또한 일제 강점기 때 일제에 부역질을 했던 친일파의 모습이 비치기도 합니다. 작품 비갯덩어리는 프로이센이 1871년 파리를 함락하고 9년이 흐른 뒤 작품입니다. 모파상의 작품은 인간 내면에 감춰진 부조리한 모습들을 여실히 파헤치고 있는데 그 칼끝은 대부분 상류층이나 졸부들을 향해 있으며 또 어떤 작품들은 욕망에 사로잡힌 어리석은 인간들을 비웃고 있는 듯합니다. 모파상 작품 곳곳에는 신과 성직자들을 조롱하는 듯한 문구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특히 마지막 작품 무익한 아름다움에서는 신에게 날카롭고 냉정한 비수들을 날립니다. 모파상 역시 무신론자였을까요? 그래서 니체로부터 찬사를 받지는 않았을까요? 그럼 지금부터 모파상 작품 중 비갯덩어리라는 작품을 소개할까 합니다. 간단한 영상 요약을 위해 문장을 축약하여 편집하였습니다. 책을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더욱 아름답고 감명 깊은 문장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갯덩어리 1880. 패주하는 군대가 갈갈이 나뉘어 연이어 며칠 동안 도시를 가로질러 갔다. 군대의 행색이 아니라 그저 뿔뿔이 흩어진 물이었다. 사람들은 수염이 길게 자랐고 더러웠으며 누더기 군복을 걸치고는 터벅터벅 앞으로 나아갔고 군대 깃발도 대호도 없었다. 모두들 축 처지고 기진맥진해서 생각이나 결정이 가능하지 않은 터라 그저 습관처럼 걸음을 옮기는 걸로 보였으며 멈춰 섰다 하면 피로로 무릎이 푹 꺾일 지경이었다. 첫 문장은 1870년에 있었던 보불전쟁 당시 퇴각하는 프랑스 패잔병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군대가 떠난 그 다음 날 오후에 어디 있다가 나왔을까 싶은 프로이센 참기병 며칠 재빨리 도심을 질러갔다. 그러더니 잠시 뒤 검은색 무리가 생트카크린 쪽에서 내려왔고 다른 에탈로 가는 길과 부하기욤으로 가는 길 두 방향을 통해 쏟아져 들어온 또 다른 침략군들의 모습을 드러냈다. 정확히 동시에 세 개 부대의 전위대가 시청 광장에 합류했다. 그러더니 근처의 길이란 길마다에 독일 군대가 나타나 딱딱 맞아떨어지는 절도 있는 발걸음으로 길바닥을 울리며 부대들을 상기했다. 점령군 독일, 즉 프로이센 군의 모습이 마치 서울을 휘젓고 다니던 일본군과 북한군을 연상케 합니다. 소규모의 분견대들이 집집이 문을 두드렸고 그러더니 집 안으로 사라졌다. 침략이 지나간 뒤에는 점령이었다. 정복당한 자들이 정복자들에 대해 상냥함을 내보일 의무가 시작되었다. 얼마의 시간이 흘러 일단 공포가 사라지고 나자 새로운 종류의 고요가 찾아왔다. 사람들은 친분을 터놨던 독일 장교들의 영향력을 이용했고 총사령관으로부터 출발 허가가 떨어졌다. 그리하여 4마리 끄는 커다란 승합마차가 이 여행을 위해 준비되고 10명의 승객이 미리 승객명부에 이름을 올리자 조금이라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일을 피하기 위해 화요일 아침 동트기 전에 출발하기로 결정이 났다. 새벽 4시 반이 되자 탑승 장소로 정해진 노르망디 호텔 앞들에 사람들이 모였다.
3명의 남자들은 각자의 배우자를 안쪽에 먼저 앉히고 나서 올라탔다. 마차 안에서는 침울한 빛이 감도는 이 새벽 어스름 속에서 서로를 호기심 어린 눈길로 바라봤다. 제일 안쪽에 가장 좋은 자리에는 그랑퐁가에서 포도주 도매업을 하는 루아조 부부가 서로를 마주한 채 졸고 있었다. 점원으로 일하던 상점의 주인이 사업에 실패하자 영업권을 사들인 뒤 한 재산을 모은 인물이었다. 그들 옆에는 보다 품격 있고 상위 계층에 속하는 카레라 마동 씨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존경받는 인물로서 면직 제조업계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누리며 방적 공장 3개를 소유하고 있고 레지옹 도네르 수훈자이자 도의회 의원이기도 했다. 카레라 마동 부인은 남편보다 훨씬 젊었고 루앙의 주둔지로 파견된 명문가의 장교들에게는 위안이 되는 존재였다. 카레라 마동 씨처럼 도의회의원인 위베르 백작은 그 도시의 오를레앙 당을 대표했다. 그 옆에는 위베르 드 브레빌 백작 부부가 자리 잡았다. 그들의 가문은 노르망디에서 가장 유서 깊고 가장 고귀한 가문 중 하나였다. 백작 부인 옆으로 2명의 수녀가 앉아서 기다란 묵주를 한 알 한 알 넘기면서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중얼대고 있었다. 그 2명의 수녀 앞에 있는 남자 1명과 여자 1명이 모두의 시선을 끌어당겼다. 남자는 잘 알려진 인물로 점잖은 사람들의 공포인 민주투사 코르니데였다. 여자는 화류계의 여자로서 일찌감치 살이 오른 걸로 유명했고 덕분에 비계덩어리라는 별명을 얻었다. 자그마하고 구석구석 토실하고 허벅지며 통통한 손가락이 마디마다 움쑥움쑥 들어간 모양이 마치 짤막한 소시지들을 묵주 엮듯 놓은 것 같았다. 그녀가 누군지 알아보자마자 곧 점잖은 부인네들 사이에서 속살거림이 퍼져나갔고 창녀, 공공의 수치라는 말 등이 크게 튀자 여자가 고개를 쳐들었다. 그러고는 어찌나 도발적이고 대담한 눈길로 이웃들을 훑어봤던지 곧 엄청난 침묵이 좌중을 짓눌렀고 모두가 눈을 내리깔았지만 루조아만은 예외여서 잔뜩 흥분한 태도로 그녀를 염탐했다. 배고픔이 점점 심해져 마음들이 어수선했다. 비계덩어리는 여러 번 겹겹의 속치마 밑에서 뭔가를 찾기라도 하듯 몸을 굽혔다. 루아조가 햄 한 조각에 1000프랑이라도 내겠노라고 장담했다. 비계덩어리가 재빨리 몸을 굽히더니 좌석 밑에서 새하얀 냅킨으로 덮인 커다란 바구니를 꺼냈다. 그 안에는 요리된 닭 2마리가 온전히 먹기 좋게 잘린 채 차게 굳힌 육즙에 덮여 있었다. 바구니 안에는 고기파이, 과일, 사탕과자 등 또 다른 맛있는 것들이 포장이 된 채 들어있었는데 여인숙 음식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3일짜리 여행에 필요한 음식들을 준비해 온 터였다. 모든 눈길이 그녀를 향했다. 이 여자에 대한 부인네들의 경멸이 얼마나 사나웠던지 거의 그녀를 죽이거나 마차 바깥 눈더미 속에 그녀와 은장과 바구니와 음식물들을 한꺼번에 내다버리고 싶을 정도였다. 그런데 비계덩어리가 겸손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수녀 2명에게 자신의 음식을 함께 나누자고 제안했다. 수녀들은 둘 다 즉각 제안을 받아들였고 눈도 들지 않고서 어물어올 감사말을 하고는 재빨리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녀들과 남자들까지 합세해 비계덩어리의 음식으로 허기를 달래기 시작합니다. 첫걸음을 떼기가 힘들었을 뿐이다. 일단 루비콘강을 건너자 거리낌 없이 먹어치웠다. 바구니가 헐렁해졌다. 결국 부인네들도 비계덩어리의 바구니를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장부의 기질을 타고난 억센 루아조 부인은 무뚝뚝했고 말은 거의 하지 않고 먹기는 많이 먹었다. 비계덩어리의 음식 바구니로 배를 불린 일행들은 전쟁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승합 마차가 어느 읍내로 들어서서 포르메스 호텔 앞에 멈춰섰습니다. 마차 문이 열렸다. 익히 알고 있는 소리에 승객들 모두가 진저리를 쳤다. 검집이 바닥에 닿는 소리였다. 곧 독일인의 목소리가 뭐라고 소리쳤다. 마부 옆에는 환한 불빛을 받으면서 독일 장교가 1명 서 있었다. 다 같이 여인숙의 넓은 식당으로 들어갔고 그 독일인은 사령관이 서명하고 각 여행객의 이름과 인상착에 그리고 직업이 명기된 출발 허가증을 제시하라고 하더니 승객들과 기재된 사항을 일일이 맞춰보면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찬찬히 바라봤다. 그러더니 느닷없이 억센 억양으로 말했다. 됐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졌다. 잠시 후 여인숙 주인이 직접 모습을 드러냅니다. 엘리자베트 루세 양? 어느 분이신가요?
비갯덩어리가 소스라쳐 뒤를 돌아봤다. 저예요. 프로이센 장교가 지금 당장 할 얘기가 있답니다. 제게요? 예. 엘리자베트 루세 양이 맞는다면서요. 그녀는 당황했고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럴 수야 있지만 가지는 않겠어요. 그녀의 주위로 동요가 일었다. 각자 이러쿵저러쿵 그 명령의 원인을 짚어댔다. 일행들은 합세해 그녀에게 힘이 센 사람에게 결코 저항해서는 안 된다고 간청하고 압력을 넣었습니다. 마침내 그녀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일을 하는 건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10분 뒤 여자가 나타나서 화를 터뜨립니다. 모두 무슨 일인지 알고 싶었지만 여자는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행들은 장교와 비갯덩어리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장교가 이렇게 말했죠. 폴랑비 씨, 내일 이 여행객들이 마차에 말을 매지 못하게 금지하시오. 내 명령 없이 그들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알아들었으니 됐소. 장교님, 사령관께서 우리에게 DF행 출발 허가증을 내주셨다는 점에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가혹한 조처를 받을 만한 그 어떤 행위를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요. 그만 내려들 가도록. 비갯덩어리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가만히 서 있었다. 그러자 곧 사람들이 몰려들어 둘러싸고 물어대며 장교와의 면담에서 있었던 비밀을 밝히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버텼다. 하지만 너무 화가 나서 곧 털어놓고 말았다. 그가 원하는 거요. 그가 윈하는 거? 나랑 자고 싶대요. 그녀가 소리를 빽 질렀다. 그러자 루아조 부인의 상스러운 기질이 폭발하고 말았다. 어쨌든 여기서 늙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 남자하고나 그 짓을 하는 게 그 계집, 그 매춘부의 직업이잖아요. 잔뜩 화가 난 루아조는 그 하찮은 계집의 두 손과 두 발을 꽁꽁 묶어서 적에게 넘기고 싶어 했다. 그래서 다들 음모를 꾸미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포위된 요새를 공략하듯 철저한 봉쇄를 준비했다. 저마다 자신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근거가 되어줄 논리 수행해야 할 작전을 챙겼다. 나이든 수녀가 이들이 꾸민 음모에 놀라운 논거를 제공해줬다. 그녀는 아브라함의 희생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백작 부인은 기대하지 않았던 공모자의 성스러운 권위를 활용하여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라는 그 윤리적 격언을 주제로 장황하게 설교 비슷한 것을 하도록 유도했다. 수녀의 말이 낳은 효과가 어찌나 대단해 보이든지 그 뒤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비갯덩어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귀에 갖다 대며 귀를 기울였고 천장을 올려다봤고 다시 귀를 기울였고 그러더니 평상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안심들 하세요. 모든 게 잘 되어갑니다. 조금 멈칫거리다가 이해가 되면서 곧 미소가 스쳐갔다. 모두 그녀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굴었다. 하지만 루아조 부인은 멀리서 분노를 담아 그녀를 바라보며 나지막하게 자기 남편에게 말했다. 내 자리가 그 옆이 아니니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처음에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비갯덩어리는 눈도 들지 못했다. 그러는 동시에 그녀는 이웃한 모든 사람들에게 분노를 느꼈고 그만 중도에 꺾여 이 사람들이 위선적으로 던져 넣어준 프로이센 장교의 품에 안겨 더럽혀짐으로써 모욕을 당했다고 느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고 그 누구도 그녀를 생각하지 않았다. 이 점잖다는 불안당들은 처음에는 그녀의 희생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녀를 더럽고 쓸모없는 물건처럼 내던지더니 이제는 그녀를 경멸했고 그녀는 그 경멸에 잠겨 익사하는 느낌이었다. 그러자 이자들이 개걸스럽게 삼켜버린 맛난 음식들로 가득했던 자신의 커다란 바구니가 생각났다. 젤라틴처럼 굳은 육즙에 덮여 윤기가 잘잘 흐르던 두 마리 닭, 파테, 배, 보르도 4병이 생각났다. 눈물이 터질 것만 같았다. 루아조 부인은 말없이 의기양양한 웃음을 지으며 속살거렸다. 창피해서 우는 거예요. 수녀 둘은 먹다 남은 소시지를 종이로 싼 뒤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그러자 계란을 소화시키고 있던 코르니데가 마르세에즈를 휘파람으로 불기 시작했다. 사람들 얼굴빛이 전부 어두워졌다. 그 민중의 노래가 이웃한 사람들의 마음에 들리 만무했다.
조국을 향한 신성한 사랑이여 이끌어라 지탱해라 복수에 나선 우리의 두 팔을 자유여 사랑하는 자유여 더불어 투쟁하라 그대의 수호자들과. 그리고 비갯덩어리는 줄곧 울었다. 가끔씩 그녀가 억제할 수 없었던 흐느낌이 노래의 마디와 마디 사이를 지나 어둠 속으로 배어들었다. 지금까지 기드 모파상의 비갯덩어리란 작품이었습니다. 오늘 날의 현실에서도 간혹 볼 수 있는 내용일 겁니다. 인간을 하대하고 이용하려는 정치인과 선직자들은 오늘날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나라가 위기에 빠지면 가장 먼저 주랭랑을 놓을 사람들이기도 하고요. 그럼 다음 고전 여행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